그래서 이제 잡혀가지고 뭐 러시아 마차로 하얼빈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얼빈이 그 러시아령이기 때문에 국제법대로 하면은 러시아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 판사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 워낙 그냥 VIP가 죽고 또 러시아한테 깨진 상태였잖아요. 일본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요구를 하니까 뭐 골치 아프지 않게 그냥 인계해줘 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리순 지방법원에서 시행하기로 하고 거기 검찰관이 나와가지고 취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일본에게 안중근 의사의 신병을 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동 노도부에 있는 헌명대에 인도가 되고 여순 형무소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0월 26일 날 거사를 했는데 11월 3일 날 여순 형무소로 호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때 그 담당했던 간수가 치마 도니치라는 이런 간수인데 이 간수가 나중에 처형할 때까지 계속 한 간수가 뭐 보도하고 도와주고 그러는 담당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간수가 안중근 의사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이런 게 돼서 그 관계가 이제 나중에 좀 설명드릴 텐데 그 관계가 아주 나중까지 계속이 됩니다. 신문은 이제 계속 받게 되죠. 뭐 15, 16, 17, 18 계속 받게 되는데 초기 신문을 받을 때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어요.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미소부치 그 신문하는 사람이 배려를 해줘가지고 변호사도 영국인 러시아인 법대로 변호사도 쓸 수 있도록 외국인 변호사가 변호를 맡도록 이렇게 배려도 해줬고 신문은 계속이 됐습니다. 요게 이제 뭐 재판을 받는 그런 장면 아래쪽이 이제 형무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동생들 12월 17일 날은 안정근, 안공근 동생이 와서 3년 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 8차 신문을 하는데 이때부터 검찰관 태도가 아주 돌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부드러운 자세로 우호적인 그런 거였는데 그때 아마 무슨 압력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압력이 들어갔는데 그게 보니까 그 당시에 여순 지방법원에는 그런 그 일본 중에서도 도사본이라는 데는 지금은 고치현인데 여기 출신자의 관리들이 많았는데 여기 출신자들이 자유민권운동 이런 걸 굉장히 부르짖던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안중근에 대해서는 오히려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중앙에서 나오게 됩니다. 경성에서 일본 통감부에서 정보국에서 별도로 보내가지고 취조를 하도록 하고 이제 분위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순 그 관동도독부의 지방법원에서는 뭐 이런 죄는 사형까지는 뭐 할 필요가 없고 무기징역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의견이 아주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가 법무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정부국에서 나오기도 하고 외무국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 극형에 처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이제 외무국장이 압력을 놓고 극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그냥 여기에서 결정이 돼버린 이런 상태였죠. 그죠? 이러면서 그 후에도 재판 과정에서 본국의 외상 호무라가 굉장히 깊숙하게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10년 31세 때죠. 계속 공판을 하고 뭐 공판을 그냥 매일 하다시피 하는 2월 7, 8, 9 하고 2월 10일 날 검찰관의 구형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2월 12일 날 5차 공판이 있고 마지막 공판일이 2월 14일입니다. 그래서 2월 14일 날 언도를 받습니다. 안중근 사형, 그 다음에 우덕순 조도수는 3년 징역, 유동환은 1년 6개월. 유동환은 실제로 관여된 바는 없는데 이제 통역을 위해 가지고 임시로 썼던 아주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1년 6개월 징역을 받게 됩니다. 아래쪽에 이제 넷이 모두 재판을 받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안중근 의사는 재판이 부당하다는 걸 했죠. 나는 실제로 의병의 참모중장이었죠, 그죠? 공식적인 명칭이죠, 그죠? 그래서 적장을 죽인 그런 거니까 국제포로법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뭐 받아들여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통역관, 방청객 모두 일본인. 그 외국인 변호사를 처음에 쓰게 해주다가 그것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일본인이고 재판받는 네 사람만 한국인 이런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1월 3일 날 그 감옥소 내에서 자서전을 씁니다. 자기 어렸을 때 그 자서전을 쓰고 그건 완성을 하고 또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집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가 한 달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연결해 줄 수가 없냐. 이 고등법원장을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법원장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얼마든지 사형 결정됐지만 기간은 한 달이 아니라 쓸 때까지 허락을 해주겠다. 이런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중근 의사가 상고를 안 하죠. 상고도 안 하는 게 물론 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약에 이 고등법원장이 여기에서 시간을 주지 않을 걸 미리 알았더라면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상고하는 게 아니라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상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말을 듣고 그냥 했는데 들어주질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완성 상태로 동아평화론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3월 8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홍신부가 와서 면회를 하고 9일 날 고해성사를 하고 15일 날 이제 안흥치의 역사라는 이름으로 자서전 목숨을 끝내고 3월 26일 날 집행일로 완성이 됩니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날 25일 날 두 동생이 면회를 오게 되죠. 이건 자서전. 이건 이제 안중근 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이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3월 26일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좀 먹구름도 끼고 부슬부슬 봄비가 내렸던 때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수의를 보내죠. 은백색 명조 한복을 이제 입고 조금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이제 그 흰색 옷을 입고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간수죠. 간수가 이전에 글씨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자기가 쓸 기분이 아니니까 나중에 써주겠다 이러다가 이제 생각이 나서 그 치바 씨한테 일전에 부탁했던 글씨를 씁니다 하고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우측에 아래쪽에 있는 게 저게 이제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유목입니다. 많은 유목을 남겼는데 저걸 이제 마지막 써주고 치바 씨한테 써주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관 미소부치 형무소장 변호인 그 사람이 입회하에 이제 교수형이 집행이 됩니다. 10시 4분에 집행이 되고 15분에 절명이 됐다. 그리고 그 치바 간수하고 동료에 의해서 1.5km 떨어진 여순 감옥 묘지에 매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직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그 묘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찾지 못하고 10시라고 이 시간을 정한 게 이등박문이 절명한 시간이 10시였어요. 9시 반에 총을 맞아가지고 30분 후에 절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의 원수를 갚아준다는 의미로 이토 히로부미가 사망 선고를 받은 10시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아래쪽 사진이 마지막 고해성사를 등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저 홍신부입니다. 마지막 고해성사를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편지를 보내죠, 그죠? 먼저 가는 걸 불효로 생각하지 말라, 상고를 하지 말라 그래요. 부귀구차하게 목숨을 구하지 말고 깨끗하게 죽음을 선택하라. 정말 굉장한 어머니죠, 그죠? 그래서 시모시자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다. 그래서 상고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아래쪽이 어머니가 지어 보내신 흰 명조 옷입니다. 저게 이제 사형 집행 나가기 5분 전의 사진입니다. 집행 5분 전입니다. 그 옷을 입고 하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념관에 가면 시모시자 그 어머니 그 아들 이래가지고 그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념관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뼈를 하얼빈 공원에 묻고 조국이 국권을 회복했을 때 고국으로 이장을 해달라 이런 요원을 남기고, 근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일본 법은 가족들이 시신을 인도를 요구를 하면 주게 돼 있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윤목일 의사 때도 주질 않았고 안중근 의사도 주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시신을 인도해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아주 독립운동을 하는데 성지가 될 거 아닙니까? 성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그게 무서우니까 법도 안 지키고 주지도 않고 그냥 묻어버리고 어디 묻혔는지 그냥 이러고 남아 있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유목을 많이 남겼는데 저런 이제 경천, 초당, 성초당 이런 식의 유목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바 도니치라는 그 간수가
그래서 계속 한 5개월을 모시면서 완전히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인격에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치바 그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 집안에 저렇게 모시고 있는 거예요. 안중근 사진하고 저런 거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치바도니치 내 마음의 안중근이라고 이 얘기를 듣고는 사이토 타이게라는 작가가 이 안중근하고 치바도니치의 관계를 책으로 썼습니다. 그 관계를 쭉 써가지고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24세였는데 1911년 호송을 하고 나서 5개월간 간수를 담당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신변에 대한 정보 수집도 하고 체포된 순간 호송도 하고 호송되고 나서 나머지 그 처형당할 때까지도 계속 한 사람이 맡았던가 봐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1921년에 임무를 끝내고 고향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글씨를 써주게 되죠. 그래서 그 둘 관계가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관계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안중근 사진하고 글씨하고를 소중히 아주 갑오처럼 모십니다. 소중히 간직을 하고 언젠가는 안중근 조국에 돌려줄 때가 올 테니까 갑오로 생각하고 안 내놓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먼저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부인이 이제 또 그걸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바가 말년에 보면 안중근의 죽음을 접한 순간 나는 내 인생에 대한 깊은 업보를 느꼈다.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영령을 모시고 죽고 난 다음에는 부인이 계속 이제 그 영령을 또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부인이 죽어요. 부인이 죽는데 그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질려 조카가 또 나머지 그걸 간수를 하고 모십니다. 그러다 1979년 12월 달에 안중근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 행사 때 그 유목하고 이런 걸 우리나라에 이제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나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둘하고의 관계가 계속 일본인들한테 이제 회자가 되고 그러니까 대림사라는 절에서 이제 비석을 세웠습니다. 비석을 세워가지고 둘 관계를 이렇게 기록을 해가지고 기리고 있고, 이건 이제 둘 관계지만 좀 더 확대를 하면 한일 양국의 영원한 우호를 길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매년 가을에 수도 불사도 지내고, 또 이제 나중에는 그 조카 사위가 변호사가 있습니다. 변호사인데 그 조카 사위가 3월 26일 날은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날이죠. 그때 행사에 계속 참석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가 간에 이런 일은 있었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고, 이런 관계가 또 어떤 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관계로 유지가 되고 있는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상가, 시인 이렇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안중근이 여러 가지 시문, 물론 뭐 젊었을 때는 사실은 뭐 이렇게 문과 공부보다는 무과, 뭐 총쏘 뭐 같이 놀고 하는 게 좋다 그랬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워낙 서당에서 할아버지가 쭉 서당에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기본 공부는 다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자도 글씨도 잘 쓰죠. 그죠? 잘 쓰고. 남아있는 글들이 동의단지 할 때 혈설 할 때 글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죄악을 15개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할 때 자기 변호했습니다. 왜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을 했느냐. 그 죄가 15가지다 있습니다. 어머니의 등 6통의 유서가 있고, 또 친구들한테 보낸 서한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문에 기고를 한 거로는 인심결합론이라는 이런 이제 이론이 하나 있고, 자서전이 있고, 동아평화론은 완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미완성이지만 그래도 이제 일부 남아 있고요. 유목이 기록으로는 230여 점이 남아 있는 걸로 하는데, 발견되기로는 한 40여 점이 발견이 됐고, 이 중에 23점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 작품으로는 제일 보물로 지정된 개수가 제일 많은 걸 거예요. 23점이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봉을 한 사람이, 그 후에 이제 안중근 의사가 그런 의거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안중근 의사에 대한 그런 책들을 많이 냅니다. 근데 그 책들을 많이 내지만 그 중에 이제 개봉을 한 사람이 만고의사 안중근 전이라는 이런 책을 냈는데, 여기에서 지칭하기를 시신 이런 말도 쓰고 시선, 시왕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쓴 시에 대해서 후배들에 의해서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동아평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리수는 이게 일본이 할 게 아니라 청나라에 반환을 하고
또 그 리순을 한중일이 공동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새나라 대표가 파견을 해가지고 평화회의를 만들고, 청년군단을 만들어서 2개 이상의 언어를 사용하고, 은행을 설립을 하고, 공동화폐를, 이거 아주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중일 세 나라가 로마 교황을 방문을 해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는 걸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간단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상당히 그 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완성을 하지 못했죠. 그죠? 근데 이제 나중에 칸트와 안중근을 비교를 한 이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일본 칸트 협회 회장이 쓴 논문이에요. 마키노 에이지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칸트 협회 회장이 양쪽을 비교를 해서 사실은 자기가 보기에는 칸트의 평화론보다는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이 더 앞서간다. 범위도 더 넓고 더 체계적이고 더 국제적이고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이제 이건 그래도 이제 일본 칸트 협회 회장이 쓴 논문이니까 그죠. 우리나라 학자가 쓴 게 아니라 뭐 비교적 객관적으로 자기 나름대로는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완성된 논문 평화론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평화론인 것 같습니다. 또 인심결합론이라는 게 있었죠. 삼강오륜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몸을 닦고 집을 다스리고 나라를 내려오던 그런 가르침이죠. 그죠? 불화의 원인이 교만이고 교만은 겸손으로 바로잡아야 되고 인심을 결합해서 국권으로 이렇게 해서 개인과 가족, 사회, 국가하고 그 관계를 전체를 통합하는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또 제목 15개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다는 아니고 몇 개만 명성왕후를 시해한 거, 고종왕제를 강제 퇴위한 거, 을사조약, 무고한 조선인을 다 학살한 거, 정권 강제, 대한제국 군대 강제 해산한 거, 동양 평화를 깨뜨린 제 그 밑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또 히로부미를 한 거는 처형을 한 것이 국제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지 내가 개인을 살해한 이런 살인죄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죄목을 15개를 들었습니다. 이 안종 기념관에 가면은 이런 이제 유목들이 다 발견된 것들은 다 이렇게 모아서 독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동맹을 할 때 잘린 그 손 모양이죠. 손가락 모양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 공원 근처에 이런 돌에다가 안종의사가 한 말들, 사상들을 이렇게 다 새겨놓은 게, 기념관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전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남산에 가면 안종의사 기념관이 있죠. 시간이 되면은, 직접 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글씨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가운데 이런 걸 세워서 잘 기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국 군대 가족들이 많이 어려웠죠. 그죠? 결국은 이제 탄압이 심하고 하니까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이제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분도 맏아들이 1910년에 이제 안종의사가 처형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밀정에게 독살을 당했다는 이런 소문이 있었고요. 어머니 부인 다 중국에서 별세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둘째 아들이 안준생이었는데 이 안준생이 일본 관리들의 그런 장난질에 의해 가지고 이또 히로부미 아들을 만나서 사죄를 하는 이런 그걸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또 히리는 이 사찰이 방문사라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신라호텔 자리입니다. 신라호텔 자리에 이등방문 기리는 방문사란 절을 만들었어요. 이등방문에 방문을 떼고 거기 가가지고 아버지의 사과한다는 이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일본의 각본에 놀아난 게 이런 게 됐죠. 그래가지고 그냥 김구가 아주 경로를 하고 나중에 굉장히 비난을 받게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주 그냥 장난질에 놀아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딸 현생은 처음에 갈 때는 못 가고 있다가 수년은 있다가 13살이 돼가지고 러시아 가족들하고 같이 합류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효성여대에서 불문학과 교수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안정근, 안공근 이 두 동생은 나중에 청산리 참여도 하고 또 안공근은 김구의 최측근이 돼가지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시신도 찾지 못하는 전투에 참여를 했다 없어지고 행방불명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 두 동생도 아직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부인도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그 가족들이 몽땅 다 지금 아주 그냥 이렇게 흩어지고 탄압을 받고 어렵게 독립운동을 하다가 어렵게 된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요 저희 기념관에 하면 있는 사진인데 제가 표시가 이제 한 열 몇 군데가 됩니다. 안중근 가족뿐 아니라 사촌 관련되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13명 정도 되니까요. 가족 전체가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던 그런 가족입니다. 그 최두목이 어머니였어요. 조마리아 여사가. 조마리아 여사의 지휘하에 다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던 거죠. 굉장히 안중근 의사뿐 아니라 그 가족 전체를 우리가 잘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기려야 되는 이런 가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남북 한동안 또 사이가 좀 괜찮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공동조사단을 시신을 찾기 위해서, 무덤 찾기 위해서 2006년 동안에 발굴 면적 1,500평 어디에 있을 거라는 추정되는 곳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20일 동안.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죠. 기간 허락받고 발굴 면적 허락을 받아가지고 남북 학자들이 공동으로 같이 이제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는 이북에서도 굉장히 높게 이제 기리고 있습니다. 2010년이 순국 100주년이었죠. 1910년 10월 26일 날 순국을 하셨으니까 추모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했고, 또 조선혁명박물관에 가면은 김일성 관련 문서들이 안중근 유물하고 같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어마어마한 대접이죠, 그죠? 절대 저럴 수가 없잖아요. 김일성 하면 완전히 독자적인 이런데 안중근 유물은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이북에서도 안중근 조선사회과학원에서 역사연구소에서 안중근에 대한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남산에 만들어졌죠, 그죠? 그리고 1990년 3월 26일은 순국 80주년 기념대회는 안중근 의사 숙모회가 생겨가지고 그 책을 쓴 거 안흥칠 역사 자서전이죠. 감옥 안에서 쓴 그 한문 원문과 구격본을 간행을 했고, 또 그랬는데 이제 그 자서전의 한계를 넘는 고상한 문학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이죠. 근처에 이제 주변을 잘 이렇게 꾸며놓고 있습니다. 기회 되면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정말 그 삶 전체가, 그죠? 매 순간 오로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안중근 의사뿐 생뿐 아니라 전 가족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필사즉생이죠. 죽기로 작정을 하고 삶을 얻는,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버림으로써 영원한 삶을 얻었다. 나하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 영웅의 생애죠, 그죠? 영웅의 삶입니다. 이걸 이제 실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장군으로서, 사상가로서, 시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교육가로서, 민권운동가로서 한 짧은 생을 살았지만 여러 가지 문과와 이과 여러 가지 면이 통섭을 한 통섭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기본 모델로는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모델을 몸소 다 실천하신 그런 통섭형 인간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간으로 봐서도, 그죠? 가족에서 조국으로 나가고 동양으로 나가고 세계, 동양평화론이었지만 결국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인정을 받으려는 이런 아이디어까지 가지고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공간적으로서도 세계까지 나가는 이런 거였죠. 그래서 바이오사이코 소시오 스피리트한 모델과 공간적인 시간적인 걸 함께 고려를 하면은 제가 만들었던,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런 만사 형통형 모델의 가장 이상적인 실천 모델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기념관들이 있고 이러니까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새 우리나라가 그냥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체제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혼란 상태에 있는데, 목표는 딱 하나죠, 그죠? 나라를 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민을 위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정치판에서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시기에 좀 더 다시 되돌이켜보고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